Suomi on partnered Hankia Edelakarista 112K9 Mukari Pansarihorpitsia Lisa. Vuonna 2017 Europan Ensimmäisenä K9 Ostajana Aloitaneen Suomen Kokonaismäärä Nusi Night 200 Kappaleeseen, mikä teki meistä Europan suurimmantaikasta maiden. Vaikka kai sisa ovat kehitetyt voineet, näiden suurituskikin voi luoda teisin. TM enemmän selvitaiksen mukaan Nikeisen K9 kalastan kedoaiston paradi ilin 95%. On hämmästyttävää, että lukuissa soltaa majos Lapan Rovajavan ja Jakra Prakatan aramaiset pakaset sika vaikaimat mestot. Iversti holma totisi K9, en luotettavuuden ole van hämmästyttävää. Mutran ja juusatuksen alinika vastaan 90% juda ajanuvoa. Tama osoittaa paikallisen milligen ja hanwat aerospacein solmataman kumppanuuden voiman. Lokalisoidut mukrit saapuvat vuoden 2026 lopupuoliskolta alkaen. Tekniikan majulmal, Jan Enquist. 지난 4월 9일 핀란드가 K9 자주포 추가 112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 구매 규모는 5억 4,680만 유로에 달하며 한화 약 9,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핀란드가 이전에 도입했던 초기 물량보다 무려 2배에 달하는 수량인데 핀란드가 지난 수년간 K9을 직접 야전에서 사용해보고 그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성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국가 방위의 핵심 포병 전력을 단숨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면에는 K9 유저클럽이 창출하는 거대한 전략적 시너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현재 핀란드를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과 동유럽의 주요 주변국들이 모두 대한민국 통일 규격의 K9 인자 주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트해 연안 그 어느 곳에서든 비상시 K9의 핵심 부품을 신속하게 상호 융통할 수 있고 국가 간 공동정비 및 창정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죠. 무기 체계는 수량이 많아질수록 대당 유지비와 군수 지원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 도입 계약이 성사된 직후 안티에케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번 대규모 구매는 핀란드 포병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도입이 완료되면 핀란드는 기존 물량을 합쳐 총 208대의 K9자 주포를 실전 배치하게 되며 이는 북유럽 국가 전체를 통틀어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기갑 포병 화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죠. 현재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K9의 판매량은 무려 2,500대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방세계 자주포 시장의 과반을 훌쩍 넘기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인해 이제 어지간한 수십 대 규모의 수출 소식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K9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격으로 사실 이번 핀란드 수출도 또 팔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는데요. 단순히 또 하나의 수출 실적이 아닌 왜 K9의 미친 성능이 입증되는 계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수출이 북유럽을 넘어 나토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는지 오늘 리얼리즘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가장 큰 반전은 바로 이번에 수출된 112문의 K9이 신규 생산품이 아닌 중고라는 점입니다. 한국 육군이 과거 실전에 배치하여 최전방에서 직접 운용하던 K9 초기형 모델들인데요. 우리 군의 거친 산악 지형에서 이미 약 15년에서 20년가량 쉴 새 없이 운용된 장비들이죠.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의 수명이 30년 안팎임을 감안할 때 수십 년을 험하게 구른 중고 기갑 장비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존 보유량의 2배가 넘게 사들였다는 것은 핀란드군이 한국산 장비의 근본적인 내구성과 뼈대에 대해 엄청난 신뢰를 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방증입니다. 핀란드 북부에 위치한 라플란드는 전 세계 기갑병들과 무기공학자들에게 장비의 무덤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지역인데요. 한겨울 영하 40도 이하로 곤두박질치는 극저온 현상은 최고급 강철조차 작은 충격에 유리처럼 산산조각 부서지게 만들고 각종 윤활유를 돌덩이처럼 굳게 만듭니다. 게다가 1m가 넘게 쌓인 푹신한 설원 바로 아래에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안지와 단단한 화강 암암반이 불규칙하게 숨겨져 있어 접지력이 우수한 궤도형 장비조차 순식간에 삼켜버리거나 궤도를 끊어버리기 일쑤이죠. 라플란드, 그 중에서도 특히 광활한 로바에르비 사격장은 나토 해양국들이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선호하면서도 동시에 장비 고장을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의 훈련지인데 영국, 미국, 독일 등 나토를 이끄는 핵심 군사 강국들은 라플란드의 가혹한 환경에서 무사히 전술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병력이라면 전 세계 그 어느 전장에서도 살아남아 싸울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나토 연합군 최대 규모의 포병 전술 훈련인 다이내믹 프런트 역시 바로 이 라플란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 장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이 K9 자주포의 주요 놀이터라는 것입니다. K9은 2017년 첫 도입 당시 바로 라플란드 예거여단 산하의 로바니엠이 포병대대에 배치되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북방함대 심장부인 콜라반도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곳에 K9을 바로 굴려버렸다는 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현지에서 K9의 창정비를 담당하는 핀란드 육군과 군수정비 파트너 기업 밀로그의 실무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15년 넘게 굴러온 이 낡은 중고 장비들은 라플란드의 무자비한 혹한 속에서도 평균 95% 이상의 경이로운 작전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극저온 상황에서는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의 오류가 잦고 무거운 포신을 들어올리는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기 십상인데요. 그러나 K9은 이러한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어떠한 시스템 오작동이나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이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최신형 신조 차량에서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힘든 놀라운 수치로 K9이 이미 한국의 사계절과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치며 기계 적결함이 모두 걸러진 완벽하게 완성된 장갑 플랫폼이었음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장비라는 것이 당연히 예기치 못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는데 복잡하고 예민한 유럽산 자주포들은 지능야전에서의 작은 센서 오류로 먹통될 때 K9은 그 특유의 강인함으로 망치와 스패너 같은 기본적인 공구만으로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마치고 바로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죠. K9을 구성하는 동력 및 화력의 핵심 부품들은 교체가 용이한 모듈형으로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고장난 부위를 통째로 신속하게 갈아 끼우는 정비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위성항법과 연동되는 최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적의 강력한 전자기 펄스 공격이나 전력 상실 같은 치명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승무원들이 수동으로 무거운 포탑을 돌리고 기계적으로 격발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중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 전기가 완전히 끊겨도 끝까지 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지독한 생존력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러한 장비의 우수성은 윗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다루는 병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현지 포병 부대원들 역시 훈련 피드백을 통해 K9이 현재 핀란드군이 운용 중인 모든 현지 포병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신뢰할 수 있는 최정의 타격 수단임을 이견 없이 인정했습니다. Huoltoa ja sitten ehkä se kirjo tulee vielä siitä, että on hyvin erilaista kalustoa, on niitä K9, on raskasta raketin heittimistöä, on sitten kevyttä raketin heittimistöä ja vedettävää tykistöä. Joo, sen verran voisi täydentää tuohon vielä niin erikoishommia, miettii erityishommia, niin toi K9 ja raskas raketin heitä meiltä vaan meidän keihään kärki, jos miettii tykistöä Suomessa ja sitten ilmatulen johtajat on meillä, jotka kuuluu tykistön alle, että siinä on vaan se. Kyllä sieltä ihan varten otettavia tykistömailtakin löytyy ja esimerkiksi ihan lähialueella Puola voimakkaasti satsaa muun muassa tykistönsä. Ja esimerkiksi noiden K9 kanssa niin niitä löytyy Virosta ja Norjasta. 사실 현재 한국 방산이 전성기를 맞이하며 K9의 수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거대한 세계적 열풍의 서막을 열어젖힌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핀란드가 선택한 것이 유럽 산자주포가 아닌 K9이라는 점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먼저 K9의 진가를 알아보고 도입을 결정한 국가이면서 또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 최강의 포병 전력 보유국입니다. 국가 전체의 현역 상비군 규모가 24,000명뿐인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병 화력 체계가 무려 1,500문이 넘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토록 기형적일 정도로 포병 화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핀란드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한국과 닮은 듯한데 실제로 양국은 화력에 사무친 역사적 한이 존재합니다. 1939년 겨울 전쟁 당시 핀란드는 소련군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포탄이 그새 바닥나자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대포로 적을 교란했었던 침통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화력 결핍은 현재까지도 군수 내부에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았고 이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북유럽 최대의 포병 강국을 건설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군대 현대화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핀란드 포병 전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르발트 에크만 중장은 포병 전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주도했고 당시 세워진 포병 교리가 한 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뼈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원칙 중에서 가장 강조된 가치가 바로 군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직관적인 작동 편의성과 험지에서의 확실한 운용 유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리가 한국 K9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최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핀란드 매체가 언급하기도 하였죠. 즉, 핀란드 포병이 무기를 선택하는 제1의 절대 기준은 카탈로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복잡한 첨단 기능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끈질긴 내구성과 현지 병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운용성 그 자체인데요. 이러한 화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핀란드가 이제 K9 200문을 보유하게 되자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는 초비상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무려 134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직접 맞대고 있는데요. 나토 내에서도 가장 긴 국경선이죠.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껄끄럽고 두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도 의외로 바로 이 핀란드입니다. 겨울 전쟁 때에도 핀란드는 지형을 이용한 천재적인 전술로 오히려 공격해 들어온 소련군에게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입혔고 끝까지 독립을 지켜낸 유일한 접경국이 되었죠. 이에 구독자 72만의 군사 전문가 아르투르 레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이 자주포들은 방어선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러시아를 심리적으로 겁먹게 하기에 매우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는데 이는 북유럽의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아주 완벽하게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하였죠. Seriously, I want to name a few countries that the Russians actually do take seriously. Finland and Poland. Why are the Russians taking the Finland seriously? Because Finland did not lose the Winter War. They made Stalin pay. Stalin was forced to end the continuation war with a treaty. Otherwise, he could have taken Finland. No, he wanted to end it because they they made a bloody nose to Stalin. So Putin knows that history. He respects Finnish and their resolve. He knows they pack a heavy punch. Whatever, they're a small nation. Compared to Russia, they pack a massive punch. Why? Because they are the biggest artillery in Europe. And not only, Finland procures more 155mm K9 self-propelled howitz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Finland right now has about 95 self-propelled howitzers K9s from South Korea, and they're buying over 100 more, which puts their total over 200. And they're already the largest artillery force in Europe. They pack a punch, and Putin is forced to respect them, not because they talk, but because they're just buying weapons and ammunition. Same with Poland, and same with Estonia. This actually was signed right now, 9th of April. This is new, very new. Yesterday this was signed, and these 100 new South Korean howitzers, they scare the Russians because they work. They're very cost effective, they're very precise, and over 100 of them really does the work. Just to show you what Finland has. Field artillery, about 800 guns. Mortars, about 700 heavy mortars, some of them being double barreled, just like that you can see on the photo. Very cool. They're not very common in any artillery force in the world, but they look awesome, and they pack a punch. And rocket artillery, about 70 to 100 systems. We're talking about two different types of MLRS from United States. So Finnish artillery is not to be messed with. Definitely not for Russia. And Finnish infrastructure is well maintained across the Finnish side of the border, while Russian infrastructure on the Russia side is horrible, meaning no roads, muddy, flooded every year. This makes a hell of a difference. Because in Finland, Saab's Gripens have proved they can land on the highways near the Russian border. Every highway could be turned into an airfield if necessary. But on the Russian side, none of this is possible. So Finland has something to scare the Russians with. Same with the Polish. And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It's not that we see you and there will be consequences. It's about pumping $500 million into artillery and shells. 한편 현재 핀란드 수출 소식 이면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현역으로 사용하는 무기를 이토록 대량으로 내어줘도 괜찮냐는 우려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중고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멀쩡한 최상급 화력 장비인데다 수량도 한국군 전체 자주포 전력의 약 8%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는 현재 우리 군의 포병 체계가 K9A2라는 혁신적인 차세대 개량형으로 완전히 진화하는 거대한 교체 주기와 완벽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 장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고도화된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된 최신형 K9A2로 즉각 채워넣으면서 우리 군 전체적인 포병 화력의 질적 수준과 사격 속도를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하는 치밀한 장기 계획의 일환인 것이죠. 중고 장비를 매각하여 벌어들인 외화 자금으로 신형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 및 대규모 도입 예산에 보탤 수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K9A2 모델은 탄약 취급의 자동화 덕분에 자주포 한 대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승무원 숫자가 기존 5명에서 2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절벽과 저출산 기조로 인해 매년 야전 부대의 입대 병력이 급감하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절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신형 모델을 하루빨리 들여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위를 위한 절대적인 필수 생존 전략이죠.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기관 및 자주포 생산 라인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되는 방산 인프라를 갖춘 나라입니다. 부족하지도 않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신속한 전력 보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현재 K9A2의 정밀한 시제품 시험 평가와 전방부대에서의 가혹한 야전적 합성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9A2의 무인 포탑 기술이 적용된 차륜형 모델 MH의 첫 실전 사격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그 기술력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격을 통해 구현된 완성도를 보니 경이로움을 넘어 군사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거대한 탄약과 무거운 장약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모두 정밀한 로봇팔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으로 탑재하며 포탑 내부가 사람 없이 완전 무인으로 통제되고 운용되어 무려 9발의 155mm 구폭탄 사격을 완료하는데 1분조차 걸리지 않은 미친 연사 속도를 증명해냈죠. 물론 이번에 영상으로 공개된 차륜형 기동 모델 자체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여단 체계 등에 맞추기 위한 미국 시장 수출형 특화 모델로 설계된 것이지만 여기에 탑재된 자동화 기술의 코어 자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 육군 자주포 전력의 확고한 미래 청사진입니다. 다가오는 K9의 E2 체계가 무거운 포탄의 장전을 자동화하여 인원 감축과 사격 속도 향상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떼는 시작점이었다면 이번 미국 수출 전용 모델에서 선제적으로 보여준 통합 제어 기술력은 향후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운용될 궁극의 목표 완전 무인화 자주포로 가기 위한 완벽하고도 탄탄한 기술적 토대를 실물로 마련한 셈이죠. 오늘의 한 줄 평. 핀란드 험포 줄게 세포다오. Dla wyrzutni rakietowych Chunmoo w programie Homar K będzie tutaj zlokalizowany. Pierwszy etap to są lata 2025-2026. 최근 유럽의 화약고 폴란드 그 심장부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안보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새로운 제2미사일 여단이 공식 창설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부대의 주력 핵심 무기 체계가 다름 아닌 한국의 천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천무가 폴란드에 수출되어 또 다른 부대에 배치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폴란드를 한국의 유럽 방산 진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나토의 안보
전략에서 한국을 미국보다 앞선 실질적인 화력 공급처로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이번 미사일 여단의 첫 번째 반전은 바로 위치입니다. 추전방이 아닌 폴란드 중부 고스티닌과 워비치였는데요. 심지어 단순히 군인 몇 명이 이동하는 수준이 아닌 여단 전체 규모가 약 2,500명에 달해 두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첨무 벨트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과거 산업부지였던 대형 창고 4개 동을 개조해 거대한 미사일 중정비 및 기술 서비스 센터가 구축되며 약 80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장비의 완벽한 기동 상태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단 창설에 대한 진짜 의미는 따로 있는데 폴란드 안보의 중심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동부전선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폴란드 한복판에서 300km 밖의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거대한 보루가 생겼다는 것으로 벌써부터 유럽 군사 전문 매체는 이 천무여단을 게임 체인저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대 하나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 아닌 폴란드 더 나아가 유럽의 안보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라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천무로만 범벅된 여단이기 때문입니다. Zaczynamy od tego wielkiego wydarzenia, budowy bezpieczeństwa Polski i w małych ojczyznach. Dziś w Gostyninie ogłaszamy wspólnie decyzję o powstaniu drugiej brygady rakiet, która lokalizację będzie miała w Łowiczu i właśnie w Gostyninie. Dywizjon rakietowy będzie tutaj zlokalizowany. Zabezpieczenie logistyczne, rozpoznawcze, wszystkie te działania również transportowe będą związane z Gostyninem. To jest około 800 osób docelowo. Jest to podzielone na kilka etapów. Pierwszy etap rozpoczął się już w 2025 roku. Mamy pozyskane tereny, o których mówiła pani burmistrz, po dawnych zakładach przemysłowych. Tam są 4 duże hale. One bardzo się przydadzą jako miejsca do przechowywania, do serwisowania, bo tutaj też całe centrum serwisowe dla wyrzutni rakietowych Chunmu w programie Homar K będzie tutaj zlokalizowany. Pierwszy etap to są lata 2025-2026 i już wtedy pierwsi żołnierze, już ten teren jest przez nas zagospodarowany, ochraniany i zabezpieczony. W 2026 roku przede wszystkim inwestycje i budowa. 2027 rok to już jest rozpoczęcie ukompletowania jednostki, więc teraz jest już dobry moment, żeby przystąpić do Wojska Polskiego, jeżeli ktoś chce tutaj służyć. Kolejny etap rozpocznie się od roku 2028 i potrwa do 32. Docelowo 2500 żołnierzy w całej brygadzie będzie służyć w 2 lokalizacjach: Gostynin i Łowicz, więc najbliższe dni ja już wydzielam około 400 etatów, czyli 400 osób już tutaj niedługo będą w służbie. 호마르 K 천무는 라이벌인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하이마스가 6발을 쏠 때 천무는 12발을 날릴 수 있죠. 적의 대규모 진격을 저지해야 하는 중심방어 상황에서 이 화력의 차이는 곧 승패와 직결됩니다. 300km 밖의 적 지휘부를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논문에 따르면 K39 천무 1개 대대의 파괴력은 K9 자주포 1개 대대의 효과보다 4.5배 우위에 있는데요. 그 강력하다는 K9의 무려 4.5배인 천무의 효용성을 실제 전장 상황에서의 적시적인 화력 지원, 기습 효과, 전투 종신 부여, 제압 사격 등과 전투 실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죠. 또한 이 지역은 폴란드의 심장을 지키는 전략적 척추인데요. 그동안 폴란드의 정예 전력은 동부 국경에 치우쳐 있었지만 제2미사일 여단이 폴란드 중부에 자리 잡으면서 폴란드는 국토 어느 방향에서 적이 오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사방 300km의 거대한 정밀 타격망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곳 천무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주요 군사시설과 항구가 여유있게 포함되며 러시아 이중대 벨라루스 국경 전체가 사정권이 되다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도시인 루츠크나 리비우 근방까지 걸쳐져, 즉 우리 포병 전력은 보호받으면서 적의 심장부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폴란드 제2미사일 여단 창설 소식을 접하고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보통 수천 명 규모의 첨단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려면 장비 도입에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이 상식인데요. 하지만 이 상식을 깨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정을 현실로 만들어준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눈앞에 닥친 폴란드에게 나중에 줄게라는 약속은 의미가 없었는데 한국은 계약과 동시에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여 폴란드가 부대 창설 계획을 세우자마자 실제 장비를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폴란드에 총 납품될 천무 290대 중 126대는 도입이
구입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계약 후 월 평균 약 4.4대 납기이죠.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폴란드는 이미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구매 계획 수량만 천무의 2배인 500대 이상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중부 기갑사단에는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전량 배치되어 있어 미제 무기끼리의 상호 호환성도 압도적이죠.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북동부 최전방으로 향한 상황에서 왜 하필 폴란드는 심장부인 중부 미사일 여단에 굳이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이마스는 폴란드에게 도입부터 운용까지 속을 새까맣게 태운 까다로운 상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2019년 2월 완제품 형식의 하이마스 20대를 주문했지만 다 받는데 무려 4년 3개월이 걸렸는데요. 특히 폴란드 사격 통제 측에 토파즈나 폴란드 옐치사 트럭을 혼합한 폴란드형 하이마스 호마르 A는 아직 첫 술조차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의 지독한 블랙박스 정책인데 힘들게 들여온 하이마스 20대는 폴란드군 정비사가 고장이 나도 장비를 교체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를 갈려 해도 로키드 마틴의 검토와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죠.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빌려준 것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 즉 폴란드형 모델인 호마르 K는 처음부터 폴란드의 자부심인 옐치사의 트럭과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을 우리 체계 안에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미국이 보안을 핑계로 수년째 통합 승인을 미루는 동안 한국은 폴란드군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도 최신 화력을 즉시 뿜어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심지어 통합도 오지게 잘해서 최근 나토 연합훈련 다이나믹 입사 핵심 훈련인 아스카 연동이 가장 빨랐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현지의 중정비 센터를 구축해 그들이 스스로 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다는 것인데요. 핵심적인 원천 기술의 주도권은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죠. 결국 폴란드에게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공급자를 넘어 그들의 안보 주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이마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도 폴란드 중부의 심장부를 천무가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Ale kiedy spojrzymy na Homaraka, to będzie to już, ponieważ one już służą, one w coraz większej liczbie cały czas pojawiają się, jeśli chodzi o nasze siły. Te rakiety mają bardzo dużą precyzję, na przykład 2-3 metrów, 1-3 metrów. I komuś może się wydawać, no 3 metry to dosyć dużo. No nie, jeśli na przykład w środku, jak w przypadku tych rakiet o zasięgu prawie 300 km, masz głowicę, która waży pół tony. Albo w przypadku tych rakiet o zasięgu kilkudziesięciu kilometrów masz kilkudziesięciokilogramową głowicę. Jeśli chodzi o siłę ognia, to tutaj te 290 systemów, które zostaną dostarczone do 2029 roku, to jest potężna siła. My nigdy nie posiadaliśmy aż tak dużych możliwości. Ani jeśli chodzi o zasięg, ani tym bardziej jeśli chodzi o liczebność. To jest uzyskanie nowych możliwości. I tak mieliśmy toczki o dużym zasięgu, tylko że ich było niewiele. Jeśli chodzi o precyzję, to też nie była tak duża. I no, tutaj mówimy o kilkudziesięcioletnim systemie, który w naszej historii był tym najlepszym, o największym zasięgu, o największych możliwościach. A tutaj mówimy o prawie 300 wyrzutniach, w przypadku której każda z nich ma większe możliwości niż to, co mieliśmy w przeszłości. To jest gigantyczny skok do przodu. To nawet sobie wiele osób nie wyobraża, jaka to jest różnica w naszych możliwościach. Tylko obszarowo. A teraz mamy możliwość razić je w dużej liczbie w odległości do 90 km, a punktowo, jeśli można powiedzieć 290 systemów, potężne możliwości, bardzo nam potrzebne, jeśli chodzi o nasze bezpieczeństwo. Czyli tak, Homarka będzie tym najliczniejszym, już jest chyba najliczniejszym systemem rakietowym, jaki posiadamy. Myślę, że te pozostałe już zostały wyprzedzone, a do tego najpotężniejszym, jeśli chodzi o siłę ognia, jeśli chodzi o możliwości.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각에선 야 그냥 한국이 호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무기는 단순히 파는 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폴란드에 현지 정비센터를 세우고 기술을 공유하는 진짜 이유는 더 큰 그림, 바로 폴란드를 K방산의 유럽 멀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루마니아,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천물을 정비하거나 도입하고 싶어 할 때 굳이 멀리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고 바로 옆 폴란드에서 부품을 사고 교육을 받으면 되죠. 즉 한국은 폴란드라는 거대한 물류 허브를 유럽 한복판에 박아넣은 셈입니다. 뭐 그럼 폴란드가 우리 경쟁자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어떡하긴요? 안 되는걸요. 기술 공유에도 급이 있습니다. 정비와 조립 권한은 주되 핵심 미사일 유도 알고리즘과 최첨단 시커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체계 통합 업그레이드 권한은 여전히 한국이 블랙박스로 쥐고 있습니다. 뜯어볼 권한도 이유도 없죠. 특히 폴란드가 생산을 늘릴수록 한국산 코어 부품의 수요는 폭주하고 유럽 전체가 우리 무기 체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락인 효과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지의 한 방산 전문 박사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갈했는데요.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통제할 권리를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안보의 독립이다. 결국 한국은 폴란드에게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강대국의 안보 독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게 해준 진정한 파트너, 마치 안보 독립투사로 각인된 것이죠. Temat relacji międzynarodowych Polski, ale związanych z bezpieczeństwem. Po pierwsze podniesienie rangi stosunków, znaczy relacji strategicznych z Koreą Południową, a także wizyta wicepremiera szefa MON Kosiniaka-Kamysza w Norwegii. Dwa inne kierunki świata, ale myślę, że wynikające z jednego zagrożenia. I chciałem Ciebie zapytać, jak właśnie oceniasz tego rodzaju działania? Może zacznijmy od Azji, bo w sumie o Azji rozmawialiśmy. No i poza tym tam był premier, czyli ktoś najwyższej rangą, jeżeli chodzi o te wizyty. Ja powiem tak, my oczywiście patrzymy na to, bo niektórzy ludzie myślą, no Boże, nudna wizyta, bo tam rzeczywiście nie było żadnych takich konkretnych wniosków, czyli takiego konkretnego metalu. Natomiast my pamiętajmy o jednej rzeczy, że Korea Południowa jest rzeczywiście największym naszym partnerem poza Stanami Zjednoczonymi zagranicznymi, jeżeli chodzi o zbrojenia. I z tego korzystajmy. Poza tym jest to zupełnie inny partner niż Amerykanie, ponieważ Korea Południowa jest otwarta na przekazywanie nam technologii. Ja byłem w Korei Południowej i widziałem to, co oni zrobili w tym samym czasie, kiedy myśmy zaczęli budować od 1989 roku, kiedy myśmy zaczęli odbudować taką suwerenność państwową. I proszę mi wierzyć, to jest państwo, które zrobiło ogromny postęp. My z tego możemy korzystać, dlatego że kraby pokazały, iż podwozia, które my możemy produkować w Polsce, jednak się sprawdzają. I w związku z powyższym równie dobrze możemy produkować tak samo czołgi, wyrzutnie rakietowe, pociski rakietowe zresztą będziemy produkowali, więc tutaj jest możliwości, jest ogromna ilość. To jest zupełnie inne podejście niż mają do nas Stany Zjednoczone, które robią nam łaskę, że sprzedają nam uzbrojenie. Myślę, że Korea Południowa może zmienić podejście Stanów Zjednoczonych do nas i jeżeli będziemy kupowali coś od Stanów Zjednoczonych, to Stany Zjednoczone nie będą nam robiły łaski, tylko będą nam dziękowały. I to jest najważniejsza rzecz. To, że premier był w Korei, to bardzo dobrze, ale pamiętajmy, że był jeszcze w Japonii, dlatego że współpraca z tamtym regionem jest nam naprawdę potrzebna, ponieważ my potrzebujemy pewnych technologii. Tutaj mówi się głównie o prochu, bo rzeczywiście z tym u nas jest problem i tutaj Korea Południowa może nam w tym pomóc, na co ja mówiąc szczerze liczę, dlatego że jeżeli ktoś jest otwarty na przekazywanie nam nowych takich linii produkcyjnych, to dlaczego z tego nie skorzystać? Tym bardziej, że pieniądze mamy i lepiej je wydawać normalnie na coś, co nam pozwoli się podnieść, jeżeli chodzi o przemysł, niż na coś, co tak naprawdę będzie wydaniem pieniędzy w innym państwie i potem nic nam nie przyniesie. I jeszcze jedna rzecz chciałbym podkreślić. Pamiętajmy, że sprzęt koreański, uzbrojenie koreańskie jest kupowane także przez inne państwa. Ja bym tu przypomniał o Norwegii, do której zaraz wrócimy, że Norwegia na przykład kupuje z tego co pamiętam, armatochaubice i chyba wyrzutnie rakietowe. W związku z powyższym my możemy być takim hubem logistycznym dla wszystkich tych firm, które będą chciały potem w Europie sprzedawać swoje uzbrojenie z Korei Południowej. Skorzystajmy z tego. Mamy takie możliwości, możemy współpracować z Koreą bardzo blisko, a na tym potem później zarobimy. I czy Korea Południowa to nie jest taka Polska w Azji, bo też niebezpieczny sąsiad w postaci Korei Północnej, ciągłe zagrożenie, tak jak u nas zagrożenie ze strony rosyjskiej. Czy to jest też taki, można powiedzieć, sojusznik geopolityczny? Kiedyś by się wydawało egzotyczny, ale z perspektywy podobnych doświadczeń wcale nie taki egzotyczny. Znaczy on jest różny od nas, dlatego że oni wyciągnęli wnioski i mimo wszystko, ponieważ myśmy w jakiś sposób zaspali całą sytuację, wiedzieliśmy, że mamy wrogiego partnera, który jednak rozbudowuje swoje siły zbrojne, a myśmy w jakiś sposób doprowadzili do kryzysu, jeżeli chodzi o przemysł zbrojeniowy, jeżeli chodzi o armię. No przecież ja pamiętam dyskusję, kiedy wycofywano się z poboru,
kiedy ja byłem przeciwny jeszcze jako wojskowy i to oficjalnie na forach, w różnej prasie pisałem, że to jest błąd. I pamiętam, kiedy mówiono nie, lepsza jest armia zawodowa, mniejsza, ale bardziej wyszkolona, lepsza taka armia, która nie będzie poboru, żeby to byli zawodowcy. No okazało się to błędem. Korea Południowa wyciągnęła z tego wnioski, rozbudowała przede wszystkim swój własny przemysł, a co najważniejsze, no jest gotowa na walkę z tym, co może nadejść z północy. Natomiast my na walkę z Federacją Rosyjską na razie nie jesteśmy gotowi i dopiero się do tego przygotowujemy, a to niestety będzie kosztowało nas dużo pieniędzy i niestety trochę czasu. 현재 유럽 안보 지형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나토의 기둥이라 불렸던 국가들이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꿰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이어 둘째로 무기를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나토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30국이 유럽 국가로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방 지역의 전통 방산 강국이 그 시장을 장악해 왔었는데 이를 나토 회원국도 아닌 동방의 대한민국이 핵심 병기창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이로운 장면이 지난 2026년 4월 14일 펼쳐졌는데요. 바로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나토 대사들은 국내 13개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였는데 30개국 대사가 특정 국가의 기업인들과 집단 만찬을 갖는 것, 이건 방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사실상의 긴급 화력 발주 상담회이자 나토 전체의 안보를 한국 기업들이 책임져달라는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었는데 한국을 일본보다 더 먼저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토 대사단의 아시아 1순위 방문지는 당연히 전통적 우방인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쿄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에 먼저 발을 내디뎠죠. 특히 일본에서의 일정이 주로 의례적인 외교적 담수였다면 한국에서의 일정은 그야말로 실전 비즈니스 그 자체였는데요. 대사단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회의실이 아닌 HD 현대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국내 주요 생산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로써 현재 유럽의 변기창은 더 이상 대서양 너머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30개국 대사들이 증명해준 것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의 위상은 이제 전세계 안보 질서를 한국의 공장에서 재편하는 퍼스트 무버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반대하면 일본에 사는 중국의 북한인 오늘의 한 줄 평, K방산 오늘이 최저점이다 라고 할 때 좀 살걸. I artylerii sił zbrojnych NATO jest coroczne ćwiczenie Dynamic Front. Takie swoje powiedzenie, które zawsze przekazuję moim żołnierzom, że jesteśmy skazani na sukces, ponieważ znamy swoje możliwości, wiemy, że jesteśmy wspaniale wyszkoleni, więc wiemy, że jedyną tak naprawdę konsekwencją tego, co robimy, jest tylko zwycięstwo. Nun, die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 sind also durchwachsen. Nahezu kein Großgerät sei uneingeschränkt kriegstauglich, heißt es in einem internen Bundeswehrpapier. Die Panzerhaubitze 2000 etwa habe eine so hohe technische Anfälligkeit, dass die Kriegstauglichkeit stark in Frage gestellt wird. 최근 폴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최대 연합훈련인 다이나믹 프론트 2026을 통해 한국의 자부심인 K9 자주포가 나토를 대표하는 포병 무기이자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게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토 각국이 자랑하는 유럽산 자주포들과의 비교 훈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운용국들에게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지구 반대편 8,000km 떨어진 혹독한 환경에서 현지 무기 대가리 부시며 도장 깨기를 시전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반전,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나토 최대 연합훈련인 다이나믹 프론트 26이 진행되었는데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중점으로 독일, 스페인 등 약 24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포병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훈련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여러 나라가 모여 포를 쏘는 데 있지 않는데요. 서로 다른 국가의 MLRS, 자주포, 견인포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묶어내는 기술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의 지휘소를 두고도 독일이나 폴란드에 있는 포병 부대에 임무를 하달하여 사격할 수 있는 원격 지휘 통제 시스템인 아스카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했는데 미국 지휘소가 타겟을 지정하면 폴란드의 K9 자주포나 영국의 AS-90,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사격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전선 너머 깊숙한 곳에 적 지휘소나 보급로를 타격하는 종심 타격은 MLRS가 맡고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전차 군단을 타격하는 기동 타격은 폴란드의 K9과 프랑스 세저르, 스웨덴 아처, 독일의 펜자우비치 2000 등 자주포가 담당했습니다. 또한 특정 요충지에서 지속적인 화력을 지원하는 거점 방어는 미국과 캐나다의 M777 견인포가 그 임무를 맡았죠.
거죠. 이렇게 각기 다른 사거리와 위력을 지닌 무기들이 하나의 지휘 아래 동시 탄차 TOT 사격을 수행하여 적을 한 번에 무력화하는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핵심인데, 단순히 포만 묶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눈 레이더까지 집결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포병 레이더가 적 포탄의 궤적을 읽으면 그 정보가 즉시 각국에 배치된 자주포 부대로 전달되어 1, 2분 안에 보복 사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죠. 그렇다면 이번 훈련이 대체 왜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규모도 규모인데 이 훈련 자체가 현재 유럽의 안보 지형과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장거리 정밀 타격의 중요성이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실 텐데요. 이번 훈련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적의 지휘소나 보급로를 정확히 타격하는 연습을 반복했는데, 이는 적이 국경을 넘기 전에 철저히 무력화하겠다는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나라마다 통신 장비와 포격 시스템이 달라 협동 작전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번 훈련의 핵심인 아스카 시스템은 30여 개국 군대가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즉각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한 것이죠. 특히 훈련 장소가 폴란드와 루마니아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전방인데요. 즉 러시아가 나토 영토를 한치라도 침범하면 유럽 전역에 흩어진 나토 화력이 실시간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준 전략적 메시지인 셈이죠. 또한 이제는 단순히 대포만 쏘는 시대가 아님을 보여주며 다영역 작전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 드론의 정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누가 가장 빨리 보고 가장 먼저 쏘느냐의 치열한 싸움을 연습한 것인데,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군의 피해는 줄고 승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이번 훈련이 과거와 유독 색달랐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혹한기 시즌 폴란드 북부부터 따뜻한 루마니아 흑해 연안까지 유럽 전역에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동시에 포병 화력을 통합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제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와 천무 에메랄스가 나토의 지휘 통제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녹아드는지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 K9이 훈련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K9은 핀란드군 소속으로 2024년 이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었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후 북유럽 사격장 등에서 K9의 성능을 뽐내며 나토 연합군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이 운용하고 있는 K9은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이제 나토 최전방에서 실제 주력 화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케이도 함께 주목받으며 자주포와 에메랄스라는 한국산 세트 메뉴가 나토의 핵심 타격 자산으로 완벽히 공인받았죠. 과거 핀란드가 소수로 참가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폴란드가 수백 대의 K9을 실전 배치 중이라 훈련에서의 비중과 존재감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훈련이 폴란드의 혹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단순히 추운 데서 고생했다는 수준이 아닌 무기체계와 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시험대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한기를 견디도록 설계된 K9 자주포에게 폴란드의 겨울은 그야말로 최적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기온에서도 엔진 시동이 즉각 걸리고 얼어붙은 진흙탕이나 눈길에서도 궤도 차량 특유의 기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구동부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는데요. 또 포신을 움직이는 유압유가 얼거나 굳지 않고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유압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K9은 이미 한국군에서 검증된 추위에 강한 몸이라 폴란드군 내에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겨울철 폴란드 평원은 눈이 오거나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거대한 진흙탕이 되는데, 이는 라스푸티차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트럭으로 끄는 견인포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얼어붙은 땅을 파는 데에만 수십 분이 소요되지만, K9 같은 자주포는 스스로 험지를 돌파해 사격 진지를 점령하고 쏜 직후 바로 도망가는 슈덴스쿠시 완벽하게 가능하죠. 이에 이번 훈련에서 K9의 생존성이 견인포나 차륜형 자주포보다 압도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로 인해 심지어 아처 중주국인 스웨덴마저 자존심을 저버리고 차륜형 자주포가 혹한기에는 극도로 낮은 운용성, 기동성, 사용자 편의성을 보인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에테리는 스웨덴 국방 기획자들이 눈과 험지에서 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차륜형 시스템 대신 궤도형 포병 플랫폼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K9 자주포가 나토 24개국을 놀라게 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정신나간 통합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훈련의 핵심이 아스카 시스템이었는데, 미국이 만든 아스카 시스템은 각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디지털로 직접 연결하는 나토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기반 전송에서 오역이나 소통 실수를 없애주며 탐지부터 사격까지의 시간을 수십 초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고, 기기의 장벽을 무너뜨려 미국의 하이마스, 한국의 K9, 독일 펜저어비치 2000이 하나의 거대한 연합 포병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번 훈련에서는 루마니아 지휘소에서 폴란드 국경에 K9의 명령을 내리는 초국가적 화력 운용이 성공했으며, 특히 폴란드의 K9과 천무가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신뢰할 수 있는 타격 수단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나토의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이 아스카와 연동되지 않는 사례가 이번 훈련에서 종종 발생한 것이죠. 펜저어비치 2000은 독일 특유의 고도화된 정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국산 사교통지 장치인 아들러가 아스카 공통 규격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오래된 이탈리아군의 펜저어비치 2000은 구형 시스템이 최신 아스카의 고속 데이터 신호를 따라가지 못해 네트워크에서 자꾸 튕겨나가는 불통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죠. 애초에 펜저어비치 2000은 단독 작전 능력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다 보니 외부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낮았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 문제로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펜저어비치 2000의 이런 시스템 연동 문제는 2018년 파이어스 불리틴 자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독일의 아들러가 미국산 장비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결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성통신 프로토콜 불일치로 인해 다른 화력통제 시스템 간의 연결이 불가능했거나 미국 부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랜을 통한 우회 방식을 써야만 했던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펜저어비치 2000은 폴란드 현지의 혹독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밀한 자동장전 장치의 센서들이 진흙가루와 습기, 결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류를 일으켰고 부품이 너무 복잡해 야전 정비도 쉽지 않았는데 특히 무게가 약 57톤에 달해 K9보다 10톤가량 더 무거웠던 점을 겨울철 진흙탕 환경에서 기동력 저하와 집안 압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펜저어비치 2000의 한계는 예견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펜저어비치 2000은 현저히 낮은 가동률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전투 시 자동장전 장치에 과부하가 걸려 가동률이 종종 50% 이하로 떨어지곤 했죠. 심지어 최근 독일 언론이 폭로한 군 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119대의 펜저어비치 2000 중 즉시 투입 가능한 기체가 약 4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부품 부족과 복잡한 정비 주기가 겹치며 세계 최고의 명성이 무색해진 것이죠. Material und Know-how aus Deutschland. Die Bundesrepublik ist nach den USA der zweitwichtigste Waffenlieferant für die Ukraine. Im vergangenen Monat wurden gerade erst wieder 3 Milliarden Euro für Waffen freigegeben. Der Praxistest des Kriegswerkzeugs ist allerdings ernüchternd. Ein internes Papier der Bundeswehr kommt zu dem Schluss, dass das Großgerät aus Deutschland nicht vollumfänglich einsetzbar sei. Die Panzerhaubitze 2000 etwa habe eine so hohe technische Anfälligkeit, dass die Kriegstauglichkeit stark in Frage gestellt wird. Probleme bei anderen Großgeräten wie dem Flugabwehrsystem Patriot und dem Leopard 2 Panzer. Es fehlt an Ersatzteilen und der Aufwand für Reparaturen ist groß. Die Ausbildung an diesen komplexen Systemen ist elementar und kann nicht übers Knie gebrochen werden, sondern muss sehr früh gestartet werden. Das Zweite ist, dass je technischer ein Detail, je technischer eine Waffe, desto anfälliger ist sie. Während Bundeswehrsoldaten etwa 2 Jahre an einem Großgerät ausgebildet werden, haben ukrainische Soldaten dafür oftmals nur wenige Wochen Zeit. Und wenig Erfahrung bei der Instandsetzung führt zu langen Ausfällen des Geräts. Nun, die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 sind also durchwachsen. Nahezu kein Großgerät sei uneingeschränkt kriegstauglich, heißt es in einem internen Bundeswehrpapier. Florian Flade arbeitet für die Recherchekooperation von NDR, WDR und Süddeutscher Zeitung. Florian, welche Brisanz hat denn dieses Papier? Nun, dieses Papier, dieses Protokoll eines Vortrages aus dem Januar, da hat ein Militärattaché vorgetragen bei der Unteroffiziersschule des Heeres. Dieses Papier war nicht für die Öffentlichkeit bestimmt, es ist eingestuft und dieses Papier enthält, deswegen fanden wir es berichtenswert, in ungewöhnlich deutlicher, ungeschönter, auch undiplomatischer Sprache eine Zusammenfassung der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systemen. Und wir hatten das in dieser Form noch nicht vorliegen gehabt und deswegen haben wir uns entschieden, darüber zu berichten. Und was heißt das jetzt für die künftige Beschaffung von Rüstungsgütern, wo ja Milliarden zur Verfügung stehen werden? Nun, man muss sagen, die Erfahrungen, die da in der Ukraine gemacht werden seit dem Angriff Russlands im Februar 2022, die sind natürlich sehr wertvoll für die Rüstungsindustrie, für die Bundeswehr und sämtliche europäischen Armeen, wie man sich aufstellen muss für einen Krieg der Zukunft und möglicherweise auch eine Auseinandersetzung eben mit Russland. Wir haben gehört, dass die Industrie durchaus ein Interesse hat, zu schauen, wie diese Waffen funktionieren in der Ukraine. Man redet dann von der Performance dieser Waffensysteme, was funktioniert gut, was funktioniert nicht gut.
Da gibt es wohl auch einen Rücklauf. Die Frage ist, ob das schnell genug in die Entwicklung neuer Waffensysteme einfließen kann. Nur mal angenommen, Deutschland befände sich im Krieg, würden wir da vor ähnlichen Problemen stehen wie die Ukraine? Nun, wenn man sich anschaut, was da über die Erfahrungen der Ukrainer mit deutschen Waffensystemen berichtet wird, dann ist eines der Hauptprobleme offenbar die Instandsetzung. In der Ukraine können Waffen nicht in der Frontnähe repariert werden. Es gibt allgegenwärtige Drohnenangriffe, permanente Gefahr aus der Luft. Das hatte man auch bei der Entwicklung dieser Waffensysteme noch nicht mit einkalkuliert wohl. Und ja, das macht den Ukrainern sehr zu schaffen. Das kann eben nicht in Frontnähe. 반면 K9은 지구 반대편 8,000km나 떨어져 있는 국가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현지에서 완벽한 상호 호환성과 동급 기체 중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훈련을 주도한 폴란드에게도 엄청난 자부심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설계된 K9은 나토 표준인 아스카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한국 하나는 폴란드의 토파즈 시스템을 K9에 완벽히 이식했고 이것이 나토 시스템과 연동되자마자 K9 하드웨어가 0.1초의 지연도 없이 명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K9은 정지 상태 30초, 이동 중 60초 만에 초탄을 발사하는 속도와 빠른 슈텐스쿤 능력을 보여주며 생존율과 효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Na współczesnym polu walki wygrywa ten, kto pierwszy rozpozna cel, wykryje przeciwnika i kto pierwszy odda strzał. Jednym z najważniejszych ćwiczeń wojsk rakietowych i artylerii Sił Zbrojnych NATO jest coroczne ćwiczenie Dynamic Front. Jest to ćwiczenie, które integruje pododdziały artylerii państw członkowskich NATO. W 2026 roku ćwiczenie odbywa się na terenie Polski i Rumunii. Po raz pierwszy w tym ćwiczeniu bierze udział 18. Brygada Artylerii. Uwaga, bateria. Zadanie ogniowe bez strzeliwania. Cel VC 7101. Stanowisko dowodzenia. Ładunek pierwszy. Zapalnik natychmiastowy. Celownik 546. Kierunek zasadniczy. Zmniejszyć 1,15. 2 pociski szybkim ognia. Jestem dowódcą baterii, dlatego zarządzam rzutem ogniowym, gdzie poświadam swoje haubice. W moim przypadku są to haubice samobieżne K9 Thunder 155 mm. Moim zadaniem jest tak naprawdę przekazywaniem im wszystkich rozkazów i dokonywaniu wszystkich czynności, by ten rzut ogniowy był dobrze zarządzany, by ich strzelanie było celne, terminowe, więc tak naprawdę odpowiedzialność leży po mojej stronie, jeśli chodzi o ten zakres. Celem ćwiczenia Dynamic Front 2026 jest integracja narodowych systemów dowodzenia i systemów kierowania ogniem w środowisku państw NATO. Od 2024 roku Siły Zbrojne, Wojska Rakietowe i Artylerii przystąpiły do inicjatywy ASCA. ASCA to jest system, który integruje narodowe systemy każdego państwa do jednego cyfrowego, kompatybilnego środka w celu ujednolicenia przekazywania komend, eliminacji ewentualnych błędów, ale przede wszystkim skrócenia reakcji ogniowej. Poligon pozwala nam na to, żeby strzelać tak naprawdę od 6 do 7,5 km. Jest to taka średnia odległość, jeśli chodzi o nasze haubice, ponieważ możemy strzelać aż do 40 km. Na naszym toruńskim poligonie ćwiczymy pododdziały Dywizjonu Artylerii Samobieżnej wyposażone w armatohaubice K9 Thunder. Bateria Armii Litewskiej jest wyposażona w Panzerhaubicen PZH 2000 produkcji niemieckiej i wojska sojusznicze ćwiczą na swoim sprzęcie. Są to 155 mm armatohaubice Paladin. Oprócz tego, jako system rozpoznania wykorzystujemy to, co już mamy w 18 Brygadzie Artylerii. Jest to system poszukiwawczo-uderzeniowy Gladius. Na tym poligonie wykorzystujemy systemy rozpoznawcze, tutaj mówię o samolotach FT-5, które prowadzą rozpoznanie na korzyść wojsk sojuszniczych.
Jedynym takim wyzwaniem jest ta współpraca z wojskami sojuszniczymi, ponieważ jest to nasze pierwsze ćwiczenie międzynarodowe. Zrobiliśmy wszystko, co w naszej mocy, by wykonywać zadania na najwyższym poziomie u nas na podwórku. Teraz czas, żeby się szkolić z naszymi sojusznikami. Mam takie swoje powiedzenie, które zawsze przekazuję moim żołnierzom, że jesteśmy skazani na sukces, ponieważ znamy swoje możliwości, wiemy, że jesteśmy wspaniale wyszkoleni, więc wiemy, że jedyną tak naprawdę konsekwencją tego, co robimy, jest tylko zwycięstwo. 특히 이번 다이나믹 프론트 26에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주축이 되어 K9 자주포가 나토의 화력 표준임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독일이나 프랑스가 쥐고 있던 주도권이 압도적인 실전 가동률을 뽐낸 K9 운용국들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특히 2027년부터 K9 도입이 예정된 루마니아는 이번 훈련을 지켜보며 확실히 K9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는데 K9이 가장 민첩하고 오차없이 타격하는 모습을 보며 독일 장비의 연동 오류와 낮은 가동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주 확정 전까지 펜저어비치 2000과 K9을 놓고 고민했던 루마니아는 결국 실전 성능을 가장 중점으로 놓고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지 생산 및 전 생애주기 지원을 계약의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최근에는 한화가 루마니아 현지에 축구장 25개 크기의 대규모 공장까지 설립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품의 80%를 현지 조달하는 이 공장은 유럽 전체의 한화 기갑 허브가 될 예정이죠. 폴란드까지 질투할 정도로 이 거대하게 설립될 공장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는데요. K9은 에픽타이저일 뿐 진짜 메인 디시는 바로 약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 300대입니다. K9과 레드백은 엔진 변속기, 차체 등 핵심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K9 공장을 짓는 것은 곧 레드백의 운영 기반을 미리 닦아두는 것과 같은데 하나는 직접 공장을 세워 현지화율을 높임으로써 EU 국방 자금을 확보하고 전략적 이점까지 챙기려는 치밀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폴란드가 국산화 명분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레드백 대신 자국산 보르숙을 선택하며 애매해진 상황에서 바로 루마니아가 머리 좋게 손을 써서 하나를 끌어들인 것이죠. 연간 생산량 120대에 달하는 초대형 든보비차 공장은 단순히 K9 53문을 만들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즉 처음부터 레드백 및 K9 파생형 차량 생산에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수주시 전량을 현지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레드백은 호주와 루마니아를 두 축으로 삼아 전 세계적인 전략 교두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K9 자체의 압도적인 우수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0개국에서 검증된 내구성은 K9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약 2,500문 시장 점유율 70%인 K9 덕분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레드백의 가격 경쟁력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부심인 크랩 자주포 역시 차체는 K9으로 쓸 만큼 K9 차체는 마법의 차체인데요. 기갑은 하체다 라는 말이 맞는 게 탄약 운반 장갑차부터 무인화 모델 레드백, 군한 장갑차까지 다양한 파생 장비들이 이 튼튼한 K9 뼈대를 공유합니다. 결국 루마니아 공장은 K9이라는 뼈대를 활용해 각종 장비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종합 병기 창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국의 유럽 멀티 공장, 폴란드의 혹한과 진흙을 뚫고 나토 표준을 완벽히 정복한 K9, 그리고 앞으로 루마니아라는 든든한 발판을 삼아 도약할 레드백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K방산의 거대한 생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제조차 넘지 못한 가동률과 연결성의 벽을 8,000km 넘어 우리 기술이 완벽히 제압했으니 역시 포는 한국, 한국하면 포다. 오늘의 한 줄 평, 대한민국이라 쓰고 포포포포라고 읽는다.
지난 3월 26일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정적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창원 시험시설 인근 도로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 중이던 8x8 차륜형 K9의 실물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공식 명칭은 K9MH 모바일 하우비츠, 이름 그대로 기동성을 극대화한 자주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군림해온 K9이 궤도를 벗어나 바퀴를 달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단순히 구동 방식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럼 오늘 대체 왜 K9MH가 기존 궤도형과 더불어 세계 방산 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왜 외신들조차 포병에 미친 한국만이 가능한 광기 어린 프로젝트라며 경악하고 있는지 그 반전의 내막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단연 포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9A2에 적용된 무인 복합 포탑 기술이 K9MH에 그대로 이식되었는데요. 기존 K9은 포반장을 비롯해 탄약수 등 5명의 승조원이 운용해야 했지만 이 기술 덕분에 승조원이 단 2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화력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덕분에 분당 9발에 가공할 만한 고속 사격이 가능해졌죠. 현재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밝힌 타임라인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이 시제품의 테스트가 본격화되며 내년인 2027년 6월에는 모든 개발 및 체계 통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전 매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도 하나 있습니다. 기동성을 얻기 위해 응당 화력을 타협했을 것이란 편견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것이죠. 차륜형은 놀랍게도 사거리가 무려 일반 탄 기준 60km에 달합니다. 기존 K9 대비 20km나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거리가 무려 100km까지 확장되죠. 그 엄청난 사거리 연장의 비밀은 바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58 구경장 포신에 있습니다. 구경장은 포신의 길이를 뜻하는데 이 포신이 길어지면 단순히 사거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거리 타격 정밀도와 정확도도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포신 안에서 탄이 가속되며 나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탄의 회전수와 직진성이 향상되어 원거리 사격 시 오차 범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100km 밖의 표적을 핀포인트로 타격할 수 있는 진정한 스나이퍼 대포가 탄생한 셈인 것이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한화의 58 구경장 선택이 얼마나 파격적인 승부수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유럽산 차륜형 자주포 경쟁자들은 모두 52 구경장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신형 독일 RCH-155, 스웨덴 자존심 아처, 프랑스의 세자르 등이 8m 52 구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화의 K9MH가 이렇듯 초고사양으로 제작된 데에는 애초에 개발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까다로운 성능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이 바로 K9MH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성패를 가를 절대적인 조건의 핵심은 다름 아닌 무게에 있는데 현재 치열하게 진행 중인 미국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전략 문서에 명시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수송성이고 이것이 무게와 직결되죠. 미국군 전투발전사령부와 사업관리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반드시 C-17 글로브 마스터 3 수송기에 탑재되어야 하며 그것도 탄약과 연료가 꽉 찬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C-17 수송기의 최대 페이로드와 화물실 규격 내에 들어와야 하므로 시스템 전체 무게가 약 30톤에서 35톤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단순히 가벼운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험지에서도 끄떡없이 달릴 수 있는 무게 배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에 맞춰 K9MH는 피나는 경량화 작업을 거쳤는데요. 공차 중량 약 30톤, 전투 중량 역시 약 33에서 35톤 수준으로 미 육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수송 스펙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반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독일은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 RCH-155의 차체인 박서가 지닌 한계 때문으로 두꺼운 장갑차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 전투 중량이 무려 40톤에 육박합니다. 미 육군이 요구하는 35톤의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버리는 뚱뚱한 체급이죠. 이 무게 문제는 이미 실전 배치 사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랜드 400, 페이스2에서도 박서 CRV의 무게는 도입 전으로 엄청난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무려 42톤에 가까운 박서가 지나가면 호주 북부의 낡은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박살날 위험이 커 실제 작전 기동 시 기동 경로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졌죠. 수송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호주군의 주력 수송기인 C-17에 기존에 쓰던 가벼운 에즈라브는 여러 대를 넉넉히 실을 수 있었지만 박서는 단 한 대도 실지 못하고 어거지로 끼워 넣어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무게 중심 문제로 골치가 아팠죠. 특히 더 작은 C-130 허큘리스로는 아예 수송 자체가 불가능해 부대의 전략적 전개 능력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접견국이 없는 대륙국 호주가 수송을 못한다 말 다 했죠. 더 골 때리는 건 이 살인적인 무게 때문에 최신 방어 트렌드인 APS 탑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호주 ABC 뉴스는 과중한 박스의 무게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이스라엘 스파이크2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9A3와 K9MH를 개발하면서 아예 APS 탑재를 기본 사양으로 밀어붙여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쯤 되면 여기서 누구나 품을 만한 공학적인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일단 무게를 35톤 이하로 줄였고 포신은 심지어 세계 최장인 9m짜리 58 구경장을 달았다면 도대체 사격할 때 더 커진 반동은 어떻게 잡는다는 걸까? 그것도 차륜용으로 하는 의문이죠. 실제로 기존 궤도형은 궤도 전체가 지면에 닿아있는 면구조라 무게가 넓게 분산돼 지면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반동이 와도 궤도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륜형은 8개의 타이어라는 점으로 지탱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반동을 그냥 깡으로 버티려다간 차축이 엿가락처럼 휘거나 차량 자체가 뒤집혀 전복될 수 있죠. 이런 고민에 대해 한국 방산업계는 미친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기술로 반동을 분산시키는 것, 즉 소프트 리코일 기술이 그 전략 핵심입니다. 포가 뒤로 밀리려는 거대한 에너지를 사격 직전 포신을 미리 앞으로 쏴주는 물리적 힘으로 상쇄하고 남은 충격은 유압으로 정교하게 흡수하여 가벼운 차체에 전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인데 이 EJ 기술은 단순히 반동만 잡아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차체의 흔들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후속탄 조준 속도도 빨라졌으며 프레임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차량 수명을 대폭 연장시켜주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체득하고 양산하기까지 지랄맞다는 거죠. 포신이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정확히 0.001초의 오차도 없이 격발해야 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만약 계산이 틀려서 포신이 앞으로 튀어나가다 멈춘 뒤에 화약이 터지거나 또 너무 빨리 터져버리면 앞으로 향하던 운동 에너지가 뒤로 가는 반동 에너지와 겹쳐져 오히려 반동이 2배로 증폭되는데요. 차체가 글자 그대로 박살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즉 고도의 정밀전자 제어 기술이 필수적인 궁극의 하이테크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경량화된 차륜형에 이 58 구경장을 얹었다는 건 이 정밀한 타이밍 제어와 소프트 리코일 기술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 한국은 이 난제를 초정밀 전자기식 격발 제어로 극복했습니다. 전통적인 자주포는 쇳덩어리 공이가 뇌관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방식이지만 소프트 리코일에서는 전기 신호로 화약을 터뜨리는 방식을 쓰는데요. 기술의 핵심은 컴퓨터가 포신이 전진하는 속도와 위치를 실시간 센서로 읽어들여 가장 반동 상쇄 효과가 극대화되는 완벽한 지점과 속도가 일치하는 그 찰나의 순간 컴퓨터가 직접 전기 신호를 쏴서 격발합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유일 포신 제조업체 현대위안은 이 생명과도 같은 격발 시점 결정 알고리즘을 완벽히 국산화했죠. 덕분에 지연 격발이나 조기 격발로 인한 대형 사고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또한 포신을 앞으로 던져주는 힘과 사격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조절하는 유압 장치가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으로 진화시켰는데요. 한국은 포신이 전진할 때의 유압 저항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여 대포가 위로 치켜들든 아래로 향하든 항상 일정한 전진 속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고난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지금 이 타이밍에 쏘면 차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이때는 즉각 강제로 격발을 차단하거나 내부에 남은 유압 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출해 차체를 보호하는 안전 제어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죠. 과거 미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에리카 사업이 58 구경장 포신의 심각한 마모와 신뢰성 문제로 결국 고전하다 무너졌던 것을 보면 얼마나 이 기술의 난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 연구진들 반응은 성과급 퀘스트 환루. 한국은 오랜 세월 깎고 다듬은 K9의 검증된 플랫폼에 이 새로운 기술들을 완벽히 녹여내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무리 위에 얹은 포탑 기술이 최첨단이고 소프트 리코일이 훌륭해도 그걸 받쳐주는 뼈대가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뜻밖의 전략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체코 타트라사의 8x8 트럭 셰시를 가져온 것이죠. 타트라사의 셰시는 과거 폴란드 첨호 발사대가 추출될 당시 검토되었던 모델로 최종적으로는 폴란드가 자국산 옐츠사 트럭을 고집했지만 이때부터 타트라와 하나의 기술 파트너십이 구축되었고 이번 K9 차륜형의 탄생 역시 이 오랜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준을 생각하면 왜 기아나 현대의 차체를 안 쓰고 외국 걸 쓰냐라는 의문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에도 군용 8x8 차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국산 차륜형 플랫폼들은 애초에 보병 수송이나 경량 화물 위주로 설계되었고 이에 초고강성 차체를 새로 개발해 검증하는 건 미국 수출의 골든타임이 너무도 촉박했죠. 즉 한화는 이미 전세계 오프로드에서 신뢰성이 완벽히 검증된 타트라 플랫폼을 선택함으로써 성능과 시장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리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빠른 개발을 위해서만 타트라를 고른 것이 아닌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타트라 트럭만의 전매 특허 기술, 바로 100번 튜브 방식이 지닌 독창성에 있습니다. 이 100번 튜브 구조 자체는 방산업계에서 타트라라는 브랜드 이름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일 정도로 그들의 상징적인 기술인데
있는데 1920년대 타트라의 전설적인 천재 엔지니어 한스 레드빈카가 처음 고안해내었고 타트라는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이 방식 하나만을 고집하며 개량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트럭에 이 100번 튜브를 적용해 양산하는 회사는 사실상 타트라가 유일무이하죠. 그렇다면 이 100년 된 기술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일반적인 트럭 프레임 방식은 흔히 사다리 모양이나 H형 상자 모양인 것과 달리 타트라의 방식은 차체 밑바닥에 아주 두껍고 튼튼한 원통형 쇠파이프 하나가 척추처럼 박혀 있습니다. 차체의 정중앙을 길게 지나가는 이 굵은 강철 튜브가 엔진에서 바퀴로 힘을 전달하는 구동축이나 각종 복잡한 배선을 안전하게 감싸는 방호 통로 역할까지 겸하죠. 이에 좌우로 쥐어짜는 비틀림에 미친 듯이 강하고 주요 중량물을 지면 가까이 낮게 배치해 58 구경장 포신 사격 직후 차체가 요동치는 반동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다음 사격을 위한 조준 정밀도 및 차체 수명까지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튜브 구조를 자세히 보면 주로 튜브 양옆으로 바퀴를 지지하는 차축이 새의 날개처럼 붙는 형태인데요. 이 때문에 8개의 갓바퀴가 지형에 맞춰 완전히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유리해 거대한 바위나 허리춤까지 오는 깊은 구덩이를 지날 때 타이어가 땅에 달라붙는 접지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모든 중요한 구동 부품이 두꺼운 강철 튜브 안에 숨어있어 모래먼지, 진흙, 물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데 가혹한 사막이나 동유럽의 진흙, 영하 수십 도의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 오프로드에서 타트라가 유독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른 말로 차륜형 K9도 전 세계로 수출이 섭 가능하다. 심지어 타트라와의 협력은 외교 비즈니스석 보석도 깔려 있는데 이미 유럽 전역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타트라 셰시를 사용함으로써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단숨에 통과하는 것은 물론 현지 상용망을 통한 즉각적인 부품 조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구 반대편에 한국 부품을 기다려야 하는 타 경쟁 모델 대비 압도적인 구매 매력도로 작용하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 이제 무조건 자국산만 고집해서 맹목적인 국뽕을 느낄 시점은 지났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조합해 최고의 무기를 제안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산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K9MH, 그 거침없는 질주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에 차륜형이 없었던 건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거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